하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들의 남자 프린스 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린스 심.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앞으로 반갑습니다. 등장하실 때 BGM을 깔고 목소리를 붙이자. 아, 그럴까요? 프린스 심 전용 BGM을 하나 개발합시다. 아, 요즘에 팟빵에서 보니까 그 저작권 있는 거 잘못 쓰면 채널 닫아버리겠다고 이제 공곡을 막 했더라고요. 아니 뭐 유튜브 무료 음원 중에 대관식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생각 같아서는 도깨비 음악 이런 걸 이제 쫙 깔아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거 조금 아쉬운 공개 방송 때처럼. 네. 깜짝 놀랐더니 진짜 그날 내가 갑자기 뒤에서 도깨비 BGM이 생각보다 좀 안 터졌어요.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는 진짜 한 방인 것 같아. 그거 끝나면 다 까먹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그걸 딱 맞춰가지고 체리 오빠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터져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죠. 내가 뭐 거기에 나갔다는 거지. 내가 뭐 그게 내 인생의 뭐 전환기도 아니고. 여튼 저기 왕자 심용환이고요. 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킹 시대가 언제쯤 올까를 계산하는 게 빨라. 프린스는 끝났어 이제. 아니 너무 밀어붙여 이렇게. 정착됐어 이미. 네. 여러 댓글이 이제는 그냥 심용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제가 못 봐가지고 계속 정말. 예. 네이버에 검색하면 심용환 가로 열고 프린스 심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인물 검색 아예.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심영환의 역공, 역사 공부 팟캐스트를 구독해 주시고 많이 가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올라오는데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같이 이제 심도 깊은 여기처럼 너무 날티나지 않아요. 굉장히 심도 깊고. 날티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심용환을 알리는데 주력할 테니까 본격적인 컨텐츠는 역공에 가서서 듣고 책도 사시고. 아니 여기서도 좋은 컨텐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모자라다는 거죠. 네. 계속 현대사 시리즈로 가세요? 일단은 그 역공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후원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단박에 한국사 시리즈를 이게 사람들이 이제 왕관 됐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10년 목표예요. 그래서 그 단박에 한국사 근현대사를 시작해서 올해 드디어 이제 단박에 조선사. 그리고 세 권을 한국사 끝내고 내년부터 2년간 단박에 중국사. 여기까지 이미 다 계약이 돼 있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박에 일본사, 유럽사, 미국사 정도로 하면 한 10권 정도가 되는 거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개인 통사로서 수준과 내용을 갖춰야 되겠지만 수준과 내용을 다 따져보더라도 통사로 한 사람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종횡무진하게 쓴 사람은 먼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동용 도서로는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수준과 깊이를 갖는 성인용 최소한 중고등학생 이상 읽는 책으로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의 꿈이었고 그 일에 그나마 하셨던 게 저는 이제 남경필 선생님께서 종횡무진 뭐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내셨던 게 꽤 괜찮았는데 그게 되게 큰 플랜이군요. 단박의 시리즈가. 빅피처. 그래서 빅피처를 그래서 우리만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네. 나도 김프로쇼 멤버 아니야? 아니 위즈덤이 했잖아. 아쉬워. 아니 위성 방송입니다. 김프로쇼는 태양. 일단은 아직 1등이 아니니까 김프로쇼는 지구. 지구. 우리 역공은 달. 그다음 이제 김프로쇼가 태양이 되면 저는 이제 지구가 되고요. 김프로쇼가 은하계가 되면 난 태양이 돼야지. 그 정도 꿈입니다. 뭐 이게 이게 안 좋은 건데 책으로 연명만 해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 정도가 팔려서 이렇게 연명이 돼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왔으면 아마 이렇게 안 돌아다녔을 거예요. 충분히 저는 책으로만 먹고도 자연스럽게 막 저기 심성 어디 있어요? 지금 스페인에서 작품 구상하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물가와 판매량의 어떤 이런 반비례가 너무나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절대 못 파는 작가가 아니고 요즘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종이책 많이 안 읽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앞으로 이제 조선 이야기, 중국 이야기 하면서 나가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세를 갖고 들어야 되잖아요, 현대사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 좀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 위주니까 제발 요거만 좀 잘 넘기고 좀 조선시대부터는 좀 편안하게 좀 얘기 좀 하자. 얘기하는 나부터도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호흡을 좀 덜어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하여튼 지금 국정화 이후 제가 한 2년 3년 정도 되는데 2, 3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 지킴이로서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네, 역공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광고가 또 하나 있죠. 용인 중앙도서관. 용인 중앙도서관에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강연을 합니다. 5월 10일부터 30일. 네. 30일까지 4주 동안. 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하고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이고 이거는 그냥 전체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역사의 뭐 중요한 이야기들. 그래서 뭐 옛날 정도전 이야기도 할 생각이고요. 조선의 멸망, 임시정부 이야기, 헌법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많은 대중들한테 단회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이렇게 자랑 같아서 민망한데 주는 되게 부끄러워하신다. 저 겸손하거든요. 프린스 붙여놔가지고 진짜 얼마나 가난한 집 출신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여러 이야기, 역사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용인중앙도서관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것도 뭐 사전 신청해야 되나요? 참가비 이런 거 있습니까? 참가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인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용인 지역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5월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프린스 심의 실물을 보자. 하나 쓰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용안을 뵙자. 네. 뭐 이런 거죠. 아직은 용안이 안 됐지. 아니, 세자. 세자죠, 세자. 네. 되게 피곤하다. 자, 아무튼 제가 이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제 되게 집요하다. 나도 집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맞는 건가? 상호 집요하니까. 상호 집요한. 하여튼 저희 목표는 뭐 간명하니까요. 네이버에 심용한 가로하고 프린스 심이 그렇죠. 달릴 때까지 네. 하여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복궁과 꽃놀이라는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꽃놀이와 경복궁. 꽃놀이와 경복궁. 야, 이건 또 신박한 주제를. 이게 그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경복궁 이제 투어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가요? 아닌가요? 아니 그거보다는 네. 저번에 왕릉 했잖아요. 네. 이거 김프로 때문에 하는 건데 뭘? 아니 지금 이게 맥락이 지금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약간 사기꾼, 약간 야매가 있고요. 저는 사관으로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왕릉을 했죠. 했더니 생각보다 재밌다라고 하면서 김프로가 적극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우리 유산 다뤄보면 어때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럼 무슨 얘기냐면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어떤 문화 아이템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저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 형편이어서 그냥 봄이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막 교육 얘기 심각한 얘기 했고 어디됐건 역사 얘기나 사회 얘기는 좀 심각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만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함도 있지만 재미도 있고 아름다움과 낭만도 있기 때문에 봄에 맞춰서 그냥 어떤 꽃놀이의 역사 꽃놀이 그리고 경복궁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사실은 경복궁 제가 자주 가던데요. 원래 지금은 이번에 갔더니 좀 싫었어. 왜냐면 너무 유명해져서 애들이 한복 입고 너무 많이 오는데 원래 옛날에는 잘 안 왔잖아요. 그래서 홀로 가서 진짜 이렇게 대학교 수업 땡가고 그러니까 자다가 205번 버스 타고 넘어와서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맨날 하던 게 안국역에 내려서 학교 가서 수업들 의향이 있으면 창경궁 돌담길을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했고 그날은 내가 좀 진짜 좀 진지하게 혼자 낭만을 누리고 싶다 이러면 저 눈빛이 막 이상한 표정. 아니 자연스럽죠. 그렇지. 프린스니까. 왕궁을 거니는 게 뭐. 그래.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내가 프린스였구나. 잘하다 보니 방송 오래 못 갈 거거든. 네, 그래서 경복궁에 가서 경복궁 원래 거니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영웅 같은 곳이지 뭐 이렇게 이번에 뭐 답사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꽃놀이의 역사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꽃놀이 역사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벚꽃. 가장 유명한 건 벚꽃. 그리고 꽃놀이가 일본에서 워낙 발달돼서 일본에 이제 봄철에 JR선 같은 거 타고 큐슈에서부터 벚꽃이 피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양이 비교가 안 돼요. 일본을 가보면 이 어떤 벚꽃의 조경 자연 발생적 양이 너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또 우리나라는 이제 다 똑같잖아요, 음식. 근데 이제 기차역마다 도시락이 다 다르거든요. 도시락이? 네, 도시락이 달라요. 그게 알잖아. 일본 애들 그때 사소한 거에 엄청 의미 부여하고 막 혼돈이 어려서 그래서 그 기차를 타면서 이 지역의 맛집이나 어떤 그런 그 지역 축제나 어떤 그런 벚꽃 구경하고 또 이제 다시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하면서 일본 열도로 여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꽃놀이 하면 굉장히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냥 뭐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좀 재밌게 우리나라의 어떤 꽃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꽃놀이 역사. 어차피 벚꽃은 이미 다 졌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셔도 벚꽃은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봄 꽃들. 그렇죠. 내년에 올해 망했죠. 비가 막 오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났어.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춥고 막 흙비 내리고 흙비 내리고 끝났어. 그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옛날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에 뭘 사람들이 예상하냐면 이제 꽃놀이는 우리의 고유의 것이다. 냉정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꽃놀이는 인류의 보편 문화예요. 아, 그렇죠. 아, 그 얘기를 우리 고유의 것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들으면 가끔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 우리나라만 꽃 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꽃놀이가 우리 고유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이 돼? 그러니까 아니 봄철이면 다 꽃이 피고 지금이야 우리가 놀 게 많지만 옛날엔 정말 자연의 호흡에 순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이 되게 공평하잖아요. 똑같이 비를 내리고 맑은 하늘을 주고 꽃이 피는 거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세시풍속으로서 전 지구적으로 놀던 게 꽃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도자기나 이런 데 보면 다 꽃이 그려져 있잖아요. 매화니 뭐니 전 세계의 기초 고대 사회에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나 자기 같은 거 보면 다 뭐가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를 자꾸 이렇게 일본과의 대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주성 이걸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꽃놀이는 인류의 보편 문화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당연히 보편 문화니까 시대별로 계속 사랑을 받아왔던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꽃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체계화된 문화로 발달했다보다는 세시풍속. 그러니까 이제 봄철 되면 민중들이 때를 지어 다니면서 노는 그런 문화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본 애들은 각 잡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각 잡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면 그냥 우리 꽃놀이 갔다 오자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막 형식과 스타일과 이런 걸 부여해가지고 막 너무 정교하게 가는 너무 팝하잖아요, 안으로. 그걸 비교하면 난 이렇게 약간 가벼운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이런 식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자주성 근거하지 말자더니 바로 대결적 구조를 바뀌는데 걔네 너무 깊이 파. 부담스러워. 일본이 사실은 그렇게 문화가 발달이 되는 건 일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봉건제,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달돼 있고 그 지방의 영주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주급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고려 때는 막 부재지주라고 해서 이렇게 저기 개경에 사는 사람들이 전국 관리하고 조선 들어오면 또 지방 근처에 지역 지주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지배층의 구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적인 토속 문화 같은 것들이 느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냉면 만두 좋아하잖아요. 이거 다 북한에서 먹던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해방되고 이렇게 또 분단되고 하니까 또 북한 사람 내려오고 전쟁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유동력이 강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태어나면 그 지역의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라는 질서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일본 만화를 보면 다 똑같잖아요. 슬럼덩크부터 시작해서 뭔가 어떤 그 내가 농구하면 농구라는 거 안에서 뭔가 일가를 이루고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채치수가 나 이제 저기 음식점 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무슨 변덕교. 변덕교.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네. 그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지역의 어떤 맛쓰리 같은 문화들이 활발한 이유는 일본의 역사성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았던 사회라 그렇군요. 그렇죠. 좁고 깊게 파는 형식으로 발전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사회 변동이 심하니까 전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관심이 많은 거고 얘네는 사회 변동이 약하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내 요 범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소설 같은 걸 읽으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관 하나 같은 가족이 하고 있는데 여관 문패에 이름 넣는 순서 갖고 싸우는 게 막 살인 사건의 원인 막 이렇게 소설 소재로도 많이 쓰여요.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되게 재밌게 본 게 연필을 깎는 세상의 모든 방법 그런 책이 있어요. 맞아. 연필 깎는 방법을 수백 가지를 책을 한 권으로 딱 만든 게 있어요. 자. 네. 방법이 서술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깎아야 하며 이렇게 할 때 기대되는 어떤 필기감의 다른 점 이런 것도 다 묘사돼 있어요. 진짜? 네.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 같지? 안 그래. 안 그래요? 네. 해봤어요, 깎기, 뭐 뒤로 깎기 막. 깎기. 해보겠어요, 제가? 네. 주로 보통 가장 일반적인 건 화전놀이, 화유놀이 이렇게 불렀는데 뭐냐면 음력 3월 되면 그 꽃잎 따다가 부침개 만들어 먹는 거야. 가장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제주도 하면서 유채꽃으로 뭐 만들어 먹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전 만들어 먹는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올해는 아카시아를 꼭 튀겨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왜? 지나가나. 아니 그 이제 리틀 포레스트에 아카시아를 이렇게 부침개처럼 튀겨가지고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한번 해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카시아를 살 수가 없잖아. 아카시아를 어디서 어디서 구해? 어디서 팔아?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그냥 방송에서 말하기 그렇잖아. 그거 대강 가서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성균관대 후문 쪽 내려가는 길 거기 전체가 다 아카시아예요. 향이 그 계절에 장난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잘라러 가자. 왠지 먼지가 많고 미세먼지가 묻었을 것 같은. 씻어가지고 해야지. 그럼 사과는 어떻게 먹어? 자 아무튼 뭐. 네네.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다 치고 꽃 관련 일화들도 역사에 종종 나오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가야 시대 때 김수로 왕의 와이프였던 이제 허황옥이 이제 철쭉꽃을 보고 저 꽃을 갖고 싶다 하니까 지나가던 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벼랑 끝에 가서 철쭉을 따다가 갖다 바친. 약간 로맨틱하지 않아요? 뭐 할배가 아리따운 신임 여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황소 끌고 가다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허황된 꿈을 꾸셨구나. 정말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지금. 아니 그냥 존경하는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 선덕여왕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모란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모란 그림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이 꽃은 향내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이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이렇게 그 꽃 그림을 보면 이제 뭐죠 벌레들이 나비가 안 날아다닌다고 그런 거 보면. 맞아요. 그런 일화가 유명하고 설총이 통일신라 때 신문왕한테 이제 지혜를 줄 적에 돌려서 얘기할 적에 장미와 할미꽃을 비유로 들면서 장미꽃의 미모에 취하지 말고 할미꽃의 그 지혜를 취하라. 뭐 이런 간신과 충신을 골라내는 방법을 얘기했다라든지. 그러다 이제 뭐 심청이 뭐 이렇게 연꽃에 부활하거나 이런 불교적인 종교의 영향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단 이러다가 조선으로 들어오면 꽃놀이가 남자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세시에선 여성들이 많이 그대로 놀고 점점점 문화가 발달하면 여자들끼리 또 때를 지어 가서 봄철에 막 절 같은 데 가서 며칠씩 유숙하면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남성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유교 공부를 하는 사대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딱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진정한 꽃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 같은 유자층들만이 누릴 수 있고 이 학문을 소유할 수 있는 남자들만이 진정한 그 극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매란 국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난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그냥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서 야, 뭐 흥선대원이 난 기가 막히게 쳤네 라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돌려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꽃놀이조차도 꽃을 바라보는 감상법조차도 남성 유자 관료들이 독점하는 시대였다. 인상적인 거죠, 그렇죠? 뭐든 다 독점하려고 했었겠네요. 그래서 그 거상 김만덕 여자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거상 김만덕이 이제 그 제주도민을 구일하고 나니까 정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얘기했던 게 자기 금강산 여행 가고 싶다고. 이거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강산 꽃놀이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금강산 유명하기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못 돌아다니게 하면서 이런 문화를 누리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 누리게 되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분들이 가자고 하면은 남자는 거기 이제 따라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건 약간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어. 너무 요즘에는 한국 남자들이 못 놀아.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이런 건 있는데 자기 취향이 좀 생기거나 자기 취향을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는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찾아보다가 재밌었는데 옛날에 퇴계이왕 공부하다가 봤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되게 문화인이에요. 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실 적에 항상 가다가 어느 풍경이 흐트러지게 아름다우면 그냥 거기서 멈춘 다음에 하루 종일 그 꽃 구경하고 그 풍경 구경하고 그 굽이굽이 강 흘러가는 구경하고 시 짓고 글 쓰고 예찬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1,000원짜리에 나와 계신 퇴계 이왕이 로맨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현재 산업화 이후에 한국 남자들은 진짜 못 노는 거야. 못 놀아. 왜냐면 그런 것도 남자들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자신감도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건 우리같이 붓글씨 쓰고 난칠 줄 아는 우리 엘리트들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조선 후기로 가면 이항인이라고 중인들이 좀 이제 재산이 생기니까 신분은 낮아도 중인들이니까 학문이 좀 딸려도 봄철에 북한산 같은 데 가서 싸온 도시락 먹고 꽃 구경하면서 시를 질 능력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막 오원절구 막 어려우니까 배워야지 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시를 못 쓰니까 가사를 쓰는 거예요. 써서 거기다 음을 붙여서 좀 시는 절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또 재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왔네, 뭐 북한산 풍경 죽이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남자들이 그런 문화를 누리고 꽃이나 풍경 구경하면서 놀던 문화가 조선시대 때 셌어요. 그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놀잖아요. 기본적으로 DNA는. 못 노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날 얘기로 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의 꽃놀이, 꽃구경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세요?
글쎄요. 생각을 사실은 꽃놀이에 저는 역사가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꽃놀이 역사가 깊지 않고 이 정도를 털고 가는 건데 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의식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일본의 영향 받았다라는 거 하나를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원래 우리끼리 있었다. 소위 말하는 외색 대 자주의 대립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꽃놀이 기초가 마련이 되냐? 1970년대 때 국토 미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자연은 사람보, 사람은 자연보. 기억 안 나요? 알겠나요? 그런 거 이렇게 학교 편판에 막 써 있고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봄철에 학부모들 오셔가지고 그 화단 가꾸고 화단에 꽃 심고 사루비아꽃 그렇지. 하고 그때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 펜지 이렇게 박아놓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 대한민국의 꽃문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요? 직사각형의 긴 파란 화분, 플라스틱 그쵸. 화분. 거기다가 하루비아나 아카시아 심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 죽고 강낭콩만 살아남고. 저는 그때 또 뭐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뭐냐 퇴비가 그러니까 동물의 똥이 퇴비 된다고 해가지고 고양이가 똥을 싸놓은 거를 제가 이거 퇴비구나 놔뒀거든요. 근데 이게 삭혀야지 퇴비지. 그냥 똥은 독이야. 그래서 내일 모레가 계약인데 잘 키워놨다가 정말 한 큐에 다 죽여버리고 가서 선생님 앞에서 그 들고 가서 울면서 선생님 말이면서 봤는데 선생님이 그냥 아웃 넌 끝 막 이러면서 이제 해서 더 슬픈 기억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꽃놀이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옛날로 가거나 일본에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나라가 좀 살만해진 다음에 시작된 문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70년대 때 아파트 개발되고 강남에 복부인들이 생기잖아요. 강남의 복부인들이 했었던 세 가지 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 생활을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의 처음에 최초의 여가 생활이라고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여가 생활은 결국은 강남의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고스톱 아니야 이런 거 막. 아이 그 여가 생활을 막 이거 그 아줌마들 고스톱 잘 쳐요. 아니 근데 그걸 여가 생활이라 말로 이렇게 부르긴 좀 그렇잖아. 농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서예 교실.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딱 그래서 막 이렇게 쓰면서 막 돈 이렇게. 두 번째는 에어로빅. 그리고 세 번째가 꽃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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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기억하거든. 우리 어린 시절에 뭔가 조금 사는 집 아주머니 집에 가보면 꽃꽂이 같은 거 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시고 맞아요. 학교 가보면 화단 가꾸기 하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꽃놀이의 아주 중요한 기반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나중에 보면은 지점토 이런 쪽으로 발전하셔가지고 지점토.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몰라. 맞아요. 우리 엄마가 했었어. 엄마를 지금 아줌마로 하신 거예요? 아주머니지 엄마도.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자꾸 일본에 영향받았단 말이 왜 나오냐면 사실이 있습니다. 1924년 일제시대 때 창경궁 아시죠? 네, 창경궁 옆에 있는 시절에. 네, 1924년에 창경궁에서 벚꽃 야간 개장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경복궁 훼손하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창경원이 없어진 게 80년대 초반이어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어렸을 때 창경원 같은 거 생각 안 나냐. 근데 따져보니까 아빠가 날 데리고 논 게 그거밖에 없어. 기억나는 게 난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회복된 게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시작이 창경원으로서의 시작이 뭐냐면 1924년 4월 달에 벚꽃을 대거 심은 다음에 벚꽃 야간 개장을 한 거예요. 창경원에. 그래 놓으니까 이 일본이 꽃놀이를 수입한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고 꽃이 벚꽃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일본을 또 최근에 여행을 많이 하니까 일본의 벚꽃이 워낙 발전돼 있고 하니까 꽃놀이는 일본 거구나라는 생각에 각인이 됐던 외색 논란. 외색 논란. 네.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재밌는 게 1983년부터 창경궁 복원 사업에 들어가는데 창경궁에 원래 있었던 꽃이 아니잖아요. 벚꽃이. 그렇죠. 그걸 대거 뽑아요. 이게 어디 간지 아세요? 이게 어디였습니까? 윤중로로 간 거야. 여의도로. 진짜요? 그게 윤중로로 간 거야. 창경궁에서 윤중로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대공원으로.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가도 벚꽃이 많고 윤중로에는 벚꽃이 쫙 꽂혀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벚꽃이 많은 게 사실 창경궁 거였다. 맞아요. 정말 알쓸신잡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나씩 정말 깨알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정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박에 안고서 사야 돼, 안 사야 돼. 내가 지금 눈빛 줬거든. 이럴 때 책 얘기하니까 바로 진짜. 근데 창경궁에 있는 게 윤중로로 왔다는 건 몰랐네.
재밌죠. 그러네요. 그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조사하다가 이게 이렇게 또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좀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재미삼아서 옛날 몇몇 고사의 기록이 이런 거 있다 정도인 거고 박물관 가서 이제 그림 같은 거나 도자기 같은 거 구경할 적에 좀 이런 거 알면 재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 있는 문양들이 뭔지 몰라도 꽃그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원래 문화들이 영향이 온 거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조선시대 것들은 주로 이제 남성들이 문화를 전유하고 있구나라는 문제의식. 또 뒤집어서는 이땐 남자들이 이렇게 되게 우아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우리처럼.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의식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벚꽃 같은 경우는 벚꽃보다 벚나무가 되게 좋은 나무래요. 팔만대장경의 60%가 벚나무로. 네. 그리고 화피라고 활의 재료로도 엄청 활용이 돼서 북벌을 꿈꿨던 효종은 아예 대거 그 우이동 쪽 있죠. 거기다가 아예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 벚나무 양성. 그래서 사실은 한국 역사에선 벚꽃보다 벚나무. 그리고 벚꽃은 일본이 국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의 국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고요. 사쿠라가 아니래요? 그래서 사쿠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국꽃은 없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의 그 천황과의 문양은 또 국화래요. 국화꽃. 그래서 벚꽃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벚꽃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벚꽃은 무사들의 꽃이에요. 무사들의 꽃. 벚꽃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바람 한번 싹 불면 훅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무사의 일생과 똑같다라고 무사들이 느꼈던 거래요. 그 사무라이의 삶이 그거다? 네, 왜냐면 그들의 입장이지만 사무라이들의 입장에서 언제 싸우다 죽을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선 군기 문학이라고 해서 일본의 무사들의 문학이 되게 많은데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 대부분 싸우다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죽잖아. 별 볼일 없이. 그래서 군공을 품에 꿈고 나왔는데 전쟁 중에 그냥 죽는 거야. 그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일본 군기 문학의 제 인상적인 구절인데 본인이 스스로 목을 자른 다음에 그 목을 땅으로 돌려서 눕고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문학이잖아. 또 사실로 들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체크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며.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기 목을 자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해서 놔. 불가능한 건데 군기 문학을 보면 그만큼 이 어떤 무사라는 삶이라는 것이 애초로운 측면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군공을 세우고 싶어서 나갔고 영웅이 되고 싶어서 나갔는데 영웅도 못 되고 군공도 못 세우는 게 너무 서러우니까 죽어갈 때 본인의 칼로 단도로 목을 벤 다음에 그 목을 그러니까 얼굴 면을 땅으로 돌려서 받고 죽는 이런 묘사가 나올 정도로 무사의 삶에 동경도 있었지만 애초로움도 컸던 그런 뭐 앞발의 정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벚꽃을 보면서 되게 자기동의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 무사의 그들이 생각하는 화려함과 하지만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오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정신이 엮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하는 짓이야.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능참봉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사해서 뭐해? 내가 이렇게 일본 얘기도 해주고 있구만 진짜. 이렇게 기껏 이렇게 정보 물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무사해서 뭐해? 뭐 이러면 난 얘기해서 뭐해요? 아니 그 정보와 지식은 좋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사무라이 애들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나도 진짜 동감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미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적정한 때 예를 들면 항복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명분이 있으면 옮기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적군이지만 되게 뛰어나면 예를 들면 제갈량이 강유 같은 애는 살린 다음에 내 부하로 만들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삼국통일로 나가게 시키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문학은 충이나 효 윤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멋지게 건너와도 돼. 근데 명분이 없는 나쁜 놈이면 처결해야 되고 그리고 적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 또 인정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장미. 그러니까. 그래서 항복이라는 게 없고 그 이제 막 예를 들면 가마쿠라 마부가 막부 세워질 적에 원래 있었던 가문이 무너질 때도 막 스토리를 보면 문학으로 만들어진 거 보면 몸이 완전히 아픈 상태에서 완전하게 패전이 확실해진 상태에서도 그냥 자결 전쟁을 벌이는 거야. 막 벌이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게 미학이야. 벚꽃이 흐르르
끊어지듯이. 저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 김프로는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지금. 세상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바보인데 그게 어찌됐건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가 크니까 네. 벚꽃이란 상징이 지금도 그렇게 무사 영화가 아니더라도 일본 영화에 꼭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화와 칼이란 책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네. 국화가 그래서 천황을 상징하는 거였군요. 맞아요. 칼은 사무라이고. 네. 갑자기 능참봉이 저기 이렇게 출산을 지적인 모습을 보니까 살짝만 비춰줬는데. 살짝만. 책 내용 물어보지 마세요. 아주 솔직한 매력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아시면 여행 다니면서 우리나라 여행, 일본 여행 같은 것도 하는 거 재밌을 것 같고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뭐 그런 문화였으니까. 뭐 이거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막 니네 뭐 그 조선시대 그 양반들 꼰대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답답하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장점들도 있는 거고 그들의 미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보면 조금은 그 문화를 누리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이상은 적어도 제가 더 못 봤어요. 근데 뭐 요 정도만 되면 그냥 봄철에 꽃놀이는 이제 뭐 연애하거나 노래하기 가족가거나 괜찮죠, 그죠? 많이 이제 다니는데 이 정도 내용을 이제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좀 꽃놀이를 하시면 훨씬 좀 윤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다 이제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저 꽃이 어디서 온지 아니? 뭐 이러면서 윤중로. 그러면서. 이거 원래 창경궁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 거기서 같이 달놀이 했잖아. 이러면서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조선시대 남자들은 그렇게 풍류를 즐기고 살았는데 지금 현대 한국의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게 좀 마음에 남네요.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꽃 뭐 있어? 그러면 딱히 제가 글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네,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리고 남자들끼리 일 아니면 안 만나고 만나면 그냥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정도. 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만남을 가져본 적이 제가 법조 출입할 때 뭐 검사 판사 분들하고 이제 뭘 만나잖아요. 술이 없이 만난 사람이 2명 있었는데요. 야 진짜 뻘쭘해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제 술을 못 하시는 분이면 커피숍을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야 정말 세상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의 사각지대입니다. 여기 김프로 여기 한번 와보셔야 돼요. 커튼 어두칙칙하고 삭막하니.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우리나라 남자들이 매우 불행하구나. 그래 맞아. 술을 먹고 막 취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덜 뻘쭘하고 그냥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는 이 남자들이 참 되게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 낮에 남자들끼리 논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이상하지. 낮에 만나면 낮술이지. 그렇지. 저 방금 뻗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정말 퇴계이왕 글 보면 압구정도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이잖아. 그렇죠. 그 정자 때문에 압구정 압구정 바라보는 그 정자. 그래서 압구정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다가 명승지를 찾고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정자 짓고 시 쓰고 솔직히 기생들 불러다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풍류를 누렸다는 거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시대의 그 한명회도 압구정에 앉아서 분명히 술을 먹었을 거예요. 빠졌을 리가 없잖아. 술도 맛있죠. 하지만 그때는 술과 풍류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술밖에 없다. 그렇지. 네. 또 취하면 되게 신기한 게 시를 읊는 게 난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린 취하면 맛이 가는 식인데 뭐 저건 그러면 노래방 정도? 근데 이제 뭐 북각고람도 딱 쓰면서 그래서 자연을 예찬하고 근데 정말 자연을 예찬하더라. 그러면 듣고 좋다면 또 취한 상태 갖고 보면 또 딴 거 쓰면 서로 하고 연상군이 대박이 연상군은 술 딱 먹죠. 술 딱 취하면 울어요. 울으면서 근데 춤을 추는데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데 그렇게 춤을 잘 췄대. 그래서 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사대부들은 이제 나라 망하겠다. 왜냐면 그것만 하니까 문제인 건데 궁녀들은 거의 감동받아서 막 울고 그러니까 워낙 그 예술인의 또 모습도 있는 거예요. 타고난 예인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한국의 현재 남자들이 진짜 너무 이건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언제 김프로쇼에서 주간에서 낮에 꽃놀이 한번 갑시다. 무알콜. 남자끼리. 무알콜. 남자끼리 싫은데? 그리고 이제 남자끼리 무알콜로 꽃놀이를 간다 그러면 흉가 체험 같은 느낌으로 상상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드문 문화인인데 모시고 가면 같이 어울려도 이제 제가 강의하고 이번 경복궁 다 갔다 오면 여성분들은 적극적이어서 의견도 물어보고 질문도 해요. 맞아요. 그 남자분들도 오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조용히
이 그 수신기에 수신 안 떨어진 정도가 쭉 따라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들어. 궁금한 눈빛이 봐도 있어. 그리고 남자들 또 집중도가 좋다. 그래서 그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강한데 열심히 들은 다음에 조용히 있다 헤어질 때쯤 되면 내가 이제 끝나고 시간 되시면 제가 커피 쏠게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가. 악수하고 가. 그러니까 나도 반대로 여성분들 만나면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하는데 남성분들 오면 오지간하면 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문제야 이거. 이거 어떻게 진짜. 이거 꼭 남자들은 해야 돼.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 같아. 진짜. 그래 내가 옛날에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도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맥주 마시면서 누워있더라. 옆에 있는 신혼 부부가 진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신혼 몇 주년으로 팔라우라는 정말 아름다운 데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몇 년 된 부부들 왔는데 커플들이 와 있는데 커플들끼리 맥주 마시면서 앉아있어. 구경을 안 해. 그러면서 뭐 그럴 거면 왜 거길 가? 월미도 가면 되지. 월미도는 또 무슨 죄야? 집에서 술 먹으면 되지. 자, 그래서 꽃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경복궁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경복궁 얘기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길게 얘기하려면 좀 한두 끝도 없지 한두 않나요? 끝도 없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경복궁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로 노인일던 올해 이제 단박의 조선사 예고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초기에 가장 비중을 둔 게 정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로 시작하지 않고 전 정도전으로 가요. 왜냐면 정도전이란 존재의 고민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거기서 정도전을 많이 생각하는 곳인데 진짜로 경복궁은 조선에서 보기 드물게 아예 땅 까서 기획해서 만든 유일한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건축술은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를 않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나라 지형이 광범위한 평야지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같은 데만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에서 아예 그렇게 외워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올렸다고 할 정도로 비탈에다 성을 짓고 그리고 하다못해 창덕궁만 가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간 다음에 숲에 어우러져서 건물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잖아요. 유일하게 경복궁만이 직사각형 구조로 중국의 고대 문서에 따른 주례라는 예법,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문서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딱 잘라서 사각형 평면 바닥에 사각형의 담을 만들고 그 안에 조회하고 조정한 이게 어떤 국가 정사 보는 곳, 왕이 머무는 곳, 왕비들이 머무는 곳 기획해서 만든 공간. 그리고 앞에는 이제 현재 세종로 광화문 광장인데 그 앞에 이제 양쪽이 원래는 지금 이제 육조거리라고 해서 관리들이 있고 다시 꺾어서 왼쪽으로 하면 이제 그쪽에 이제 운종가 시전상인들 거리가 있듯이 이렇게 기획된 공간.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민본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었던 유교 정치의 공간이었다는 걸 전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아주 좀 특이한 공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진왜란 때 불탔고요. 임진왜란 때 불은 누가 태웠냐? 민중들이 태웠어요. 그래요? 하도 거지같이 도대체 뭐 했길래. 왜냐면 아니 임진왜란 나중에 할 때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며칠 걸린지 아세요? 보름 걸렸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전쟁 시작하고 서울까지 오는데 계속 이긴 거예요. 지지도 않고. 그냥 쫙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열받기도 하고 이참에 면천해 보려고 경복궁을 불태운 거죠. 그러니까 신문 문서 같은 것들 그래서 확 불태웠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광해군이 집권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광해군이 다른 데서 다 불탔거든요. 복원 사업을 할 때 희한하게 경복궁만 안 한다. 왜 그래요? 이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는 없는데 희한해요. 하여튼 따져보면 경희궁 같이 만들다 말고 이런 데도 있는데 다른 데 막 복원을 하는데 경복궁은 손은 안 돼요. 어떤 자기가 아버지 세조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나 왕이 되지 못했던 될 수 없었던 불안한 과정들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궁궐 복원 사업 매진하다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희한해요. 광해군의 컴플렉스를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한 250년간 비워두다가 흥선대원군 때 복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축 양식의 상당수는 이제 19세기 때 양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불국사 가잖아요. 불국사 저도 갔다 왔었는데 불국사의 밑에 돌은 신라시대 게 맞아요. 근데 위에 있는 나무는 다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찍으면서 신라 천년사찰의 이 역시 나무가 뭐 이러면서 나무는 그렇게 오래 못 가. 기와도 오래 못 가요. 기와도 다 깨져.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느끼는 감수성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돌을 보면서 돌의 미학 속에서 천년 사찰 이러면 되는데 위에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야 천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역시 신라시대 건축은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좀 인식하고 가고 안내 같은 거 좀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셔라. 읽어보시면 굳이 해설서 안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뭐가 재밌냐면 옛날에 이거는 기억나나? 우리 어렸을 때 경복궁 가봤어요? 가봤죠. 어렸을 때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네. 초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2번 간 것 같아요. 이 어떤 프린스와 일반민의 차이.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 가니까 익숙하더라고 이 말을 뻔했어. 세상 불편하더라고. 왕릉이 좋아 나는. 옛날에 갔었을 때 거기에 탑들 많지 않았어요? 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면 경복궁에 탑이 많았다고요? 지금 현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석 탑도 거기 있었어요. 경복궁에. 예, 전 찍은 사진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상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탑이 많지? 오. 근데 나이 들면서 더 이상해졌죠. 왜 불교 문화재가 유교 궁전에 있지?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일본이 훔쳐가려고 전국에 있는 물건들을 뽑은 다음에 일단 옮겨놔야 되는데 갖다 둘 데가 없잖아요. 킵 일단 맞아요. 킵해둔 거예요? 경복궁에 킵을 해둔 거예요. 야. 그랬다가 이제 못 놓고 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1990년대 초반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경복궁 복원 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모양 그대로. 그래서 일제시대 때 킵해두려고 이렇게 옮겨놨던 것을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한동안 수십 년간 거기 있었던 것들이에요. 아무런 역사 의식 없이 그냥 놔뒀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여력도 없었던 거고. 그쵸. 그리고 얘기 잘 나왔는데 오른쪽에 가면 지금 경복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속박물관 아세요? 그 오른쪽에 7층으로 돼 있는 되게 높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법주사 팔상전 모양 그대로 따라한 거고 뭐 하나는 뭐 화엄사 각항전인가 아무튼 이렇게 전국의 유명한 명사찰과 명건축물의 모양을 그대로 짬뽕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층으로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되게 높고 멀리서 사진 찍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복원했는데 경복궁 안에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박정희 때 민족 중흥회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짬뽕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거는 1층 말고 위에는 쓰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쉽게 말하면 근본 없는 이상한 건물이 들어와서 전체 어떤 조경미를 해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 어떤 문화 발전이라는 건 이런 또 한계를 또 지니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삼청동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보이는 그 높은 것 말씀하시는 높은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저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경복궁 안에. 그러니까 원래 있다고 하기엔 가보면 건물도 청화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생뚱맞긴 했어요. 쟤만 왜 이렇게 높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아? 그리고 조선은 2층짜리 건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면 근정전 같은 큰 건물들도 보면 밖에서 보기엔 층으로 돼 있는데 위로 보면 다 통째 높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선 왕조 건축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건축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온돌의 장점을 맨날 얘기하지만 온돌의 단점은 뭐냐면 이 불구들이 밑에서만 돌기 때문에 2층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온돌화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온돌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온돌이 난방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만들어 먹는 걸로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엌에서 불을 붙여서 방까지 들어오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부엌 불 때문이라도 이게 2층으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조선은 19세기 말 그림 봐더라도 아무리 고관 대작집도 다 1층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조선 건축의 한계인 건데 경복궁에 있는 것도 2층으로 돼 보이지만 물론 경회로 같이 밑에다가 돌로 받친 것들 그건 의도적으로 그냥 띄운 거죠. 근데 2층 건물, 3층 건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조선 건축의 심각한 문제는 한계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왕 문제점을 왔으니까 보는 건데 경복궁 가서 볼 수 있는 게 경복궁도 그렇고 한옥의 문제가 뭐냐면 검은 기와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웅장미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와의 눌린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물의 큰 특징이 뭐냐면 건물이 너무나 기와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그래서 그게 미약이긴 한데 효용성과 실용성을 따졌을 땐 굉장히 이렇게 좀 눌려 있고 건물이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인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우리 건축에 한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장단점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사실 장점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을 뒤집어 보면 다 단점이에요. 그래서 기와의 미약 이런 게 장점이지만 건물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지붕이고 지붕에 의해서 항상 좀 이렇게 눌려서 답답해 보이는 구조의 한계 같은 것들 그 무게도 되게 두껍거든요. 그 안에 흙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꽃놀이와 경복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가벼운 주제로 미처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저희는 재밌게 즐기지만 사실 이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찾고 막 이렇게 해오시는 거기 때문에 프린스 시임의 이 계속 되려면 살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공 들으시라. 그렇지. 역공도 듣고 책도 사시고. 아이 너무 좋아. 네. 주말에 편하게 한번 경복궁 구경 가셨다가 꽃놀이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가실 적에 가면 가이드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거거든요. 신화마인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들어가서 보고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경하는 구조거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가서 들어가셔서 근정전이 이런 데 올라간 다음에 뒤를 꼭 돌아보세요. 그래서 밖을 내다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관람 포인트예요. 오. 무슨 얘기냐면 왕의 마인드로. 왕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내가 프린스여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틀에 내가 걸렸다. 뭐냐면 이렇게 사실은 여기 과거 합격자들만의 공간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박영선 의원들 비판한 게 뭐냐면 궁궐에 담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합격자들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조선이란 나라를 유교적 이상 국가로 이끌 수 있는 검증된 인재들, 과거 합격자들만 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담이 높고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공간마다 예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문 앞에서 하는 예법,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왕들 보면 우리가 한복 많이 입는데 왕 흉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근데 왕은 원이에요. 흉배가. 가슴에 붙이는 거. 신하는 사각형이에요.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니까 둥근 거는 하늘이고 왕이고 왕이고 사각형은 신하고. 우리나라 또 특이한 문화가 뭐냐. 흉배가 왕들 보면 가슴에 있죠. 어깨에도 2개씩 붙어 있죠. 이 흉배 많이 붙이는 것도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복과 예를 중요시 여기고 예법 통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의 의미 이름 다 정해놓고 여기선 뭐 회의하고 남자랑 여자 같이 살지 않잖아요. 나눠놨고 옷 입는 방법 다 정해주고 하는 그런 예법의 공간이고 조선 엘리트들의 공간이라는 건 좀 인식하고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는 게 얼마큼 심각한 과정인가.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한없는 윤리적 무게를 갖는 거다라는 거 생각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간 다음에 왕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가능한 높은 자리에 간 다음에 뒤를 돌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도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저기 우리나라 주요 막 이렇게 건물 다 있잖아요. 종합청사. 그런 거 보면서 이런 마인드로 왕이나 신하들이 통치했겠구나. 여기가 한반도 중심이구나. 어떤 그런 좀 감성적 마인드 같은 것들. 이쁜 것만 찍지 말고. 그건 좋은 포인트네요. 뒤돌아서 한번 보시라. 네. 왕의 마인드로. 네. 포스트 문화 해설사 포스트 유용준 막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궁궐이 누구보다 익숙하신 분이. 진짜. 내 집 같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꽃놀이와 정복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역사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올 때까지 프린스심이 그리우시면 역공을 듣고 또 듣고 하여튼 계속 역공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고 왜 번갈아 가면서 들으면 되지.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